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도내 관톡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강원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추가 송전탑 설치가 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안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그런 송전탑이 이제 건설되는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신한울 1, 2호기, 그다음에 강릉 에코파워 발전소, 삼척 화력 발전소 이 세 곳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그 전력을 원활하게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을 했지만 도내 관통 지역들의 이제 거센 반발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각 지역에서는 사업 이제 반대 플랜카드까지 내걸면서까지 네. 강력하게 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서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듯이 네.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도의 10개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노선인데요. 지나가는 경과대역을 크게 동부 구간과 그다음에 서부 구간이라고 해서 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그리고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네. 한전 쪽의 입장은 이미 2016년부터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동해안 수도권의 HVDC 선로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예정했을 때에 원래 이제 설계된 것인데 이번에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2개의 발전소가 빠졌습니다.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네네. 그런데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 이런 대용량의 송전 선로를 계속 건설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765kV나 345kV의 교류형 일종의 AC라고 해서 초고압 송전선로가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거 외에 이제 지금 전자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시 초고압 직류 방식, 그래서 HVDC의 선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자파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HVDC 선로 역시 75m 이상의 선로가 철탑들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전혀 다른 송전선로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이게 주민들에게 건강에 네, 그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VDC를 처음 건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를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경제성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 전기는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보내는 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력 공급의 비용을 볼 때 송전선로 사업이 8에서 10조 원 가까이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이 추진되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송전 비용에 대한 책임을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세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경제성, 안전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시설을 최소화하고 방식도 바꿔라 이런 요구들을 지역에선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이유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 좀 짚어주셨는데 도내에서는 평창, 횡성 그리고 홍천이 건설 사업 피해를 호소하면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횡성과 홍천의 경우에는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 횡성, 홍천 그 세 곳이 지금 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리 78개 송전탑 건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구간 중에는 이제 각종 희귀 동식물 서식지를 포함을 해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고요. 네.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미 76만 5천 볼트급 송전선로를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민원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 약간 제한 그 어떤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네. 또다시 송전선로까지 추가로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요. 홍천 역시 횡성과 비슷하게 20년 전에 76만 5천 볼트급 송전선로가 상당히 사업이 실시돼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어떤 주민들의 공청회 절차라든지 이런 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 많은 수의 송전탑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상당히 뭐 반발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결사항전의 그런 태세로 플랜카드도 걸고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반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업 노선 이제 선정할 때 뭐 지역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없었다는 게 좀 문제로 다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뭐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뭐 거론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역민과의 사전 논의나 합의, 이 소통하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한전축 주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널리 알리거나 주민 대표나 입지선정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번 홍천에서 6차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100여 명이 몰려가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처럼 사실은 워낙에 횡성 주민들이나 홍천 주민들은 20년 전에 자기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건설을 허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에서 아무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첨예한 갈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군부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이런 크게 이제 자연환경과 관련한 문제들 아니면 어떤 건설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한쪽에선 반대를 하고 한쪽에선 또 찬성을 하는 쪽이 있어서 쉽게 가기 위해서 꼭 찬성하는 쪽 의견만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안보상의 문제로 정보를 주지 않는데 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기가 양쪽의 입장이 쉽지 않아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전선로가 설치가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주민들과 이제 협의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은 이미 대규모 그런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건설이 돼 있고 이것을 수도권으로 넘기는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 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존 설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수도권에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는 부분들이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하든 뭐로 하든 사실은 이런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 정책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너무 괴리되지 않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 가까이에서 생산해서 가까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논란과 지역민의 이렇게 극심한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에서 송전탑 건설 사업을 그러면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기를 대단히 많이 소비하는 주체가 대부분 이제 기업체, 생산을 하는 이제 기업체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비하는 전기가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적은 부분이 사실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부분이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소비되는 비율이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기업용 전기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전기를 계속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기를 또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어떤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네. 발전소가 입지의 입장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동해안, 서해안 이런 해안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규모로 만들어서 필요한 데는 또 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같은 곳이니까요. 그쪽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은 사실은 지중화를 하지 않는 한은 송전탑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지중화에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송전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멀리에 발전소를 짓고 그것을 멀리에 있는 소비처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송전탑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도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이 송전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발전 정책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단순히 송전탑 문제 하나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한전의 입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 살짝 이게 뒷짐을 짓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사실은 뭐 한전에서 이 정책을 펴는 건 아니니까요. 한전에서는 국가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를 짓고 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을 송신하는 송전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뭐 수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송전탑을 안 짓겠다 혹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지금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그대로 견지가 될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자세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강원도의 경우 사실 그동안 많은 규제가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되어 있는 부분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태가 더욱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강원도는 산림과 농림과 환경과 군사 이 4대 분야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질 때 강원도 면적의 130%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왜 100%가 넘어가지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중복 규제 때문입니다. 뭐 산림만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산림과 뭐 군사시설의 규제를 받든가 아니면 산림과 환경 분야의 규제를 같이 받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 크게 규제를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듯이 이 송전탑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워낙 뭐 자체 발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은 다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기이고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탈석탄을 추구하고 있고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 자립도가 지금 현재는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20%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100만 가구의 태양광을 보급해서 1기가와트의 그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를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30년 에너지 비전을 통해서 20% 전력 소비를 감축하고 또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수도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긴 장거리의 수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는 변전소 사업을 계속 설치를 하면 결국은 전기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도 반하고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하는데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도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 정책은 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이런 갈등과 논란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피해기 지역에 대한 뭐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법안이 좀 마련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얼만큼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송 발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행은 되어 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쨌든 그 현재 그 송전로가 설치되는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보상해 주는 것 외에 네. 그 외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선화지, 그러니까 그 송전 선로가 가는 그 아래에 있는 토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까지 보호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법률상 보시면은 우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택 매입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선화지와 가까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국가나 한전에서 사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청구권 외에도 주변 지역 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지원 사업을 한다라든지 장학 사업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자체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럼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이거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이 규정을 보면 뭐 선로에서 13m 어떤 뭐 좀 볼트가 높은 경우에는 뭐 30m 이런 식으로 규정이 더 정해져 있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기 전에 실제로 실태 파악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과연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 위험이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규정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보상 범위에서 빠진 사람들과 보상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보상을 받는데 저 사람 못 받는다라고 하는 주민들 간에 좀 약간 갈등도 좀 있고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전압의 높이와 크기와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 가지고 뭐 매년 뭐 10만 원에서 뭐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대체하기에는 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법률 자체는 의미는 있고 법률 자체는 뭐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면이 많은 법률이라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차차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시고 또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건지 먼저 의원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뭐 중앙정부와 한전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한 이 부분은 계속 지역민들의 갈등의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전기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기의 공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숙제로 남는데요. 아마 강원도를 이렇게 여행하러 오신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보상하거나 땅을 사주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 한번 설치된 송전탑은 몇십 년 이상을 가잖아요. 뽑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재산권의 피해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건강권에 대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강원도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 한국의 허파로서 살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강원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전기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좀 다른 방식의 발전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소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산업용 전기인데요. 산업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산업용 전기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사업체에서는 실제로 그 어떤 뭐 석유라든지 가스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거나 난방을 하는 것보다 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게 싸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 제철소에서 용광로를 돌리는 것도 어떤 가스나 기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용광로를 돌릴 정도로 전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그런 저렴한 전기 요금을 이용해서 그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기업들이 외화를 많이 벌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싼 전기를 이용해서 그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라든지 피해는 이런 강원도 주민들과 같은 주변 이게 송전탑이 발생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오로지 이제 이런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와 그런 어떤 생산과의 괴리, 그다음에 이용을 하는 사람과 어떤 이런 피해를 부담하는 사람과의 괴리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정책이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가까이에서 지역에서 그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성 강원도 의원님과 안현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